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오고 있네요. 이 봄처럼 다들 삶에 화사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 결혼을 하고 좀 힘든 삶을 살게 됐고 남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일이 있답니다. 오늘은 이곳에 털어내보려 용기를 내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 덕분에 이것저것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고, 피아노에 재능과 흥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던 터라 부모님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대학에서 전공까지 하기에 이르렀죠. 저희 집은 오빠와 저 두 남매가 자랐었는데요. 각자의 방에서 침대와 책상을 갖고 있었으며 가끔 학교 친구들도 집에 초대해서 놀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는 제 방을 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나, 야, 완전 공주님 방이 따로 없네. 너무 멋지다. 나도 이런 방 갖고 싶어. 아, 우리 엄마가 워낙 정리하는 걸 좋아하셔서 너도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방 가져. 야, 말이 쉽지. 우리 엄마는 내 침대도 안 사주셔. 난 언니랑 둘이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는 걸 뭐. 아, 그래? 그럼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와. 내가 내 방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놀게 해줄게. 정말? 와, 진짜 신난다. 난 이런 공주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게 소원이거든. 나 정말 너네 집에 자주 놀러 와도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엄마도 내 친구들 놀러 오는 거 좋아하셔. 그러니까 자주 놀러 와. 친구들은 제 방 자체를 너무나 부러워했고,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마음껏 방 안의 물건들을 오픈해 주었답니다. 늘 부족한 것 없이 부모님이 다 사주시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것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끼는 물건이 있어도 친구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줬고, 언제든 제 방 침대에 누워볼 수도 있게 해줬죠. 부모님은 저의 이런 성격에 불만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만큼 제가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자기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갖기를 바라셨거든요. 민정아, 너는 어째 친구들이 와서 네 물건을 그렇게 만지고 놀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응? 아, 그거 그냥 내가 같이 가지고 놀자고 한 건데 뭐. 그래도 민정아, 그건 엄마 아빠가 네 생일에 사준 거잖아. 열심히 돈 모아서 사준 건데 친구들이 가지고 놀면 좀 아깝고 화도 나고, 그런 마음 없어? 나는 없는데. 그냥 같이 사이좋게 가지고 놀면 되는 거잖아. 난 그게 더 좋아. 친구들한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 엄마. 엄마는 우리 민정이가 자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욕심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의 기대와는 반대로 저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성격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야무지게 하지 못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이셨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딱 하나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피아노를 치는 일이었는데요. 선생님한테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제가 스스로도 즐겁기도 했기에 꾸준하게 공부에 나갔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좀 더 욕심을 내고 미친 듯이 연습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가 들어 뒤늦게 욕심을 가져봤지만 이미 그때는 많이 늦었었거든요. 좀 더 악착같이 피아노에 집착해서 했더라면 유학도 갈 수 있었을 테고 연주자로서 어느 정도 성장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빠와 함께 다닌 피아노 학원에서 잘한다 소리를 들었고, 오빠는 2년을 채 다니지 않고 포기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쭉 다녔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피아노 연주 자체에 대해 굉장한 흥미를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학원 안에서 하는 파티나 선생님의 칭찬,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길 등이 좋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 좀 큰 학원이 있으면 학교 친구들이 모두 다 똑같은 학원에 다녔을 정도였으니까요. 학교 앞에 딱 그 피아노 학원 하나뿐이었는데 학교 친구를 비롯해 언니, 오빠들이 몽땅 다 다니고 있었답니다. 저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서 더 어려운 곡을 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저의 손가락 모양이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자 얘들아, 여기 민정이 손 모양 좀 볼래? 이렇게 동그랗게 달걀을 준 것 같은 모양으로 힘을 빼고 손가락 끝으로 건반을 눌러야 하는 거야. 잘 봐봐. 정말 민정이 손 모양 그렇지? 너무 예쁘다. 맞아요, 선생님. 민정이는 정말 손 모양을 예쁘게 치네요. 저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죠? 너희들도 피아노 치면서 항상 예쁜 소리가 나는 것을 신경 쓰고 치다 보면 손 모양도 저절로 예뻐지게 될 거야. 예쁜 모습으로 해야 예쁜 소리가 난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말자. 친구들에게 저를 자랑해주는 선생님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런 칭찬은 저로 인하여 더욱 열심히 하게 만드는 윤활유가 됐답니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같은 학교 오빠들과 언니들도 학교에서 저를 마주치면 피아노 잘 치는 애라고 말을 해주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빠는 일찍 흥미를 잃어버린 피아노를 저는 계속해서 다니게 됐고 가끔씩 피아노 콩쿨 대회에 나가는 것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에도 제가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기에 많은 기대를 하셨고 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간식도 넣어주시면서 많은 후원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는 그런 대회에 가서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분명히 연습할 때만 해도 학원 아이들 중에 가장 잘 친다고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콩쿨 대회 당일 아침이 되면 어찌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열심히 외운 악보조차 기억이 안 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콩쿨 대회 장소에서 식은땀까지 흘리며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우리 민정이 왜 이렇게 긴장해? 잘할 거야. 잘할 거라 믿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응.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악보도 기억이 안 나. 심호흡 크게 한번 해보고 손으로 직접 연주해봐. 머릿속으로는 기억이 안 나도 손으로 직접 짚어가면 기억이 날 거야. 응? 응, 엄마. 알았어. 콩쿨 대회라고 드레스에 왕관까지 빌려서 저를 곱게 분장시켜 주신 엄마가 고마워서라도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지만 결과는 나빴습니다. 평소에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뒷부분까지 악보를 까먹고 치는 바람에 평소 실력에 반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저는 그렇게 첫 콩쿨 대회를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야 끝을 맺게 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빠가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눈물만 보였던 기억도 나네요. 뭐 어린 시절에 누구나 그런 기억이 하나쯤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유달리 그런 것이 심했던 것 같아요. 무대 공포증이라고 해야 하나? 꼭 그런 실전에서 평소보다 약한 모습으로 연주를 하게 됐고 그것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반복이 돼서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야 그렇게 전공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지만 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 시험을 치를 때도 그리고 대학교 실기시험을 치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였죠. 1년을 넘게 준비한 예술고등학교 입학 실기시험을 망친 날에는 엄마도 제게 한 말씀 하셨어요.
민정아, 너 속상한 건 알겠는데 엄마는 있잖아. 우리 민정이가 좀 악착같이 열심히 해주길 바래. 연습할 때도 좀 진짜처럼 더 욕심 있고 악착같이 말이야. 너무 긍정적으로 천하태평으로 임하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건 아닐까? 응? 엄마, 난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엄마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지만 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민정이는 더 할 수 있는 잠재력 에너지가 있는 아이인데 그게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 엄마가 속상해서 그래. 피아노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악착같이 해줬으면 해. 그냥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 응? 시간도 돈도 우리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 알았어, 엄마. 알았다고. 시험 안 망치면 되잖아. 얘가 왜 그래?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응?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민정아, 엄마는 있잖아. 엄마, 그만 좀 해. 그만.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 아빠가 내주는 돈 아깝지 않도록 시험 안 망친다고. 속상하신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때 많이 감정적으로 상해 있어서 그런지 엄마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말씀은 정말 너무 좋은 의도이셨는데 저는 전혀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따로 연습실을 얻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도 혼자 딴 생각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다른 가요 같은 노래를 치거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정작 입시를 위한 중요한 곡을 많이 연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바로 이런 저의 성격이 항상 아쉬웠다고 해요. 제가 저의 꿈을 위해 좀 더 욕심 있고 악착같이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는데 말이죠.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하고 있다 보니 감수성이 남들보다 많았고 그것이 장점이 되는 때도 있었지만 단점이 되는 날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음악을 친구들에게 추천도 잘 해주고 연주에 있어 감성적인 표현도 잘 되는 것 정도였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감성에 따라 연습을 안 하기도 했고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잠시 넋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누구나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맞았지만 저는 악착 같은 면이 없는 감성만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빛이 많이 발휘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평범한 인문계 대학교를 진학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저는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다녀오면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학원, 과외, 그리고 피아노 레슨까지 다녀오면 밤 12시가 다 됐답니다. 방학 때면 연습실을 대여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피아노 연습을 하기를 바라신 부모님 때문에 그곳에 갇혀 지낸 시간이 많았는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 같이 연습실을 쓰던 친구들과 몰래 빠져나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남자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연습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많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제게 말했죠. 야, 민정아, 내 남자친구가 잠깐 이 근처에 온다는데 너도 같이 나가자. 응? 나? 난 연습해야지. 나 내일 레슨 가야 돼. 이거 잘 안 돼서 선생님한테 혼난단 말이야. 야, 레슨 하루 이틀 받냐? 나도 맨날 혼나. 근데 계속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확 느는 것도 아니잖아. 잠깐 갔다 오자. 내 남친이 자기 친구들 2명 데리고 나온다고 친구 데리고 나오래. 같이 코인 노래방 갔다 오자. 노래방? 나 노래 잘 못하는데. 누가 네 노래 들으러 가냐?
그냥 같이 가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놀다 오는 거지 뭐. 그렇게 저는 연습실에 있던 친구와 나가서 놀았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갖게 된 후에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나가서 놀았었어요.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째는 정말 쉬운 법이잖아요. 그리고 친구 남친이 데려온 친구들 중 한 명과 교제도 하기 시작했었죠. 또 제 성격에 감성적이다 보니까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그 남자에게 빠져서 공부도 피아노 연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나니 저의 피아노 실력은 그저 그냥 그런 평범한 정도가 되어 있었고, 인류대학교에 들어가서 유학까지 가기를 바라셨던 부모님도 점점 기대감을 낮추셨습니다. 레슨 선생님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다녀오신 후 실망이 가득한 한숨을 쉬시며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민정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원서 쓰는 학교가 엄마가 생각한 학교랑 너무 다른데 이거 진짜니? 응? 응. 엄마 미안. 나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 그럴 수 있지. 무엇이든 뭐 마음대로 다 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민정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지금 가진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응? 엄마 아빠는 늘 민정이 응원해. 알았어, 엄마. 응, 최선을 다해볼게.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신 채 그저 한숨만 쉬시며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좀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 이후에도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제 실력에 맞는 보통 학교의 피아노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레슨 받을 돈이 없어서 최대한 레슨의 횟수를 늦추고 혼자 피나는 연습을 하면서 알바까지 해서 레슨 받아온 오빠도 있었고, 집안 사정이 힘들어 개인 과외 같은 것을 받아본 적 없이 동네 학원에서만 배우고 당당히 피아노과에 진학한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제가 부모님께 받은 후원에 비해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에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하면서 점점 저는 피아노에 대한 애착보다는 삶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버려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다른 학교 체대와 미팅을 하는 자리에 꽤 많이 나갔었습니다. 예체능은 예체능과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저를 미팅 자리에 데리고 나갔죠. 그때는 고등학교 때 만난 남친과도 헤어지고 있을 때라 여기저기 참 많이도 다녔었어요. 그리고 3명 정도의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드디어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오빠였던 체대생 남친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키도 크고 몸도 좋아서 아주 제가 홀딱 반해버렸었어요. 성격도 와일드하고 터프한 면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죠. 술도 잘 마시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습도 너무나 멋진 그 오빠와 데이트하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제가 체대생 남친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오빠는 극구 반대를 하며 말하더군요. 야, 너 체대 남친 만난다며? 야, 만나지 마라 웬만하면. 왜? 왜 만나지 마? 오빠가 뭘 한다고? 야, 체대 나와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껄렁껄렁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냥 평범한 문과나 전문적인 이과 애들 만나.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애들 말이야.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100번 낫다니까. 너 진짜 후회해. 참나, 됐거든? 난 그렇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애들 안 만나. 내 남친만 만날 거라고. 제대로 취업해서 직장 다니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괜히 그러는 줄 아냐? 오빠 말 들어. 오빠도 봐. 취업하고 첫 연봉이 벌써 이 정도인데 네 남친은 뭐 한다니? 당장 졸업인데 졸업하고 뭐 해서 돈 벌 건데. 상관하지 마. 다 생각이 있겠지. 뭐 회사 다닌다고 돈 잘 벌고 안 그런다고 돈 못 버냐? 사업해도 되고 뭐 그렇지. 오빠의 반대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제 남친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곧 졸업을 했고 친정 오빠의 말대로 제대로 취업을 할 준비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수영 선수를 했었기에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했는데 막상 알아본 수영 코치 월급이 너무 짜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일하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며 남친을 설득했지만 제 말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한다는 술집에서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밤마다 그 술집에 나가더군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그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했고 더욱이 오빠한테는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말했다가는 바로 헤어지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제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을 하고 있었고 남친은 선배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며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모아둔 돈 하나도 없이 그저 사랑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생각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 용감하기도 했었네요. 철이 들어 자기 앞길을 위해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는 또래의 똑똑한 친구들을 보면 제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넉넉하게 주신 용돈으로 학교를 다녔었기에 딱히 적금을 한다던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었고 오히려 아빠의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옷과 화장품을 사고 때로는 엄마를 쫄라 명품 핸드백까지 샀던 저입니다. 그렇게 저와 남친은 용감하게도 결혼을 하자는 말을 했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물론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반대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이 어떻게 결혼이라는 말을 쉽게 하느냐고 말씀하셨고 남친이 그 당시에 미래에 대한 확고한 꿈도 없고 계획도 없었기에 더욱 답답하게만 보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께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정말 철이 없게도 부모님께 제가 결혼할 때 도움을 달라는 말까지 하게 됐었죠. 대학 졸업 후 유학까지 가서 피아노의 길을 더 가기를 바라셨던 부모님에게 가슴에 대못을 있는 대로 박았고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며칠을 알아누우셨어요. 그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긴 했지만 남친과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던 마음도 있었답니다. 남친과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오빠, 나 말 잘했지? 갑자기 임신이라는 생각이 확 난 거 있지? 그거 아니었음 우리 결혼 절대 못해. 야, 진짜 말 잘하더라. 너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 야, 배우 해도 되겠더라. 아, 근데 그나저나 부모님 괜찮으신 거지? 그래도 너무 걱정되긴 하다. 죄송하기도 하고. 휴, 그러게. 나도 많이 속상해. 그렇지만 어쩌겠어. 오빠랑 결혼 못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오빠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어?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지. 절대 아니야. 나도 너랑 꼭 결혼할 거라고. 그래. 오빠, 우리 결혼 꼭 하자.
그때 저는 철이 참 없었어요. 그렇게 남친과의 결혼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은 크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셨지만 아들을 수영 선수로서 키웠다는 자부심이 상당하셨어요. 물론 중학교 때까지밖에 선수 생활을 했고 딱히 이렇다 할 대회 입상 성적도 없었지만요. 아주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수영 천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때는 우리 아들이 엄청 유명한 수영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도 나가고 그럴 줄 알았더니만. 에휴. 아가씨는 피아노 전공했다고? 그럼 지금 무슨 일 해요? 아, 네. 지금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학원에서? 그거 돈 엄청 짜다고 하던데, 그쵸? 아니, 내가 아는 사람 딸도 바이올린인가 전공했는데 학원들이 원장이 다 돈 가져가고 선생들은 엄청 짜게 준다고 하더라고. 아, 네. 그리 높진 않아요. 아니, 그럼 혹시 앞으로 학원 차릴 생각은 있고? 아니, 부모님이 학원 차려주신다는 말 안 해요? 아,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봐서. 그렇군요. 우리 아들은 수영 선출이니까 어디 가든 수영 코치로서 밥 벌어 먹고 살기에는 문제 없을 거예요. 워낙에 실력도 출중했고. 남친의 부모님은 제게 은근히 학원을 차려서 돈을 벌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정말 제게 경제적인 부분을 기대하시긴 하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엄마한테 임신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켜서 아주 많이 혼이 나긴 했지만 이미 청첩장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었죠. 신혼집은 남친 집에서 5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저희 부모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딸이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저와 남친은 그땐 그것도 모르고 그저 얼굴에 한박 웃음만 가득했었어요. 그건 예비 시모도 마찬가지였고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빠는 남친을 불러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전문성을 살려서 수영 코치의 자리라도 있고 결혼을 하라고요. 그저 아는 형의 술집에서 알바를 하는 상태로 결혼하는 것만은 꼭 피해달라고 말이죠. 남친은 저희 아빠가 집도 얻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급히 동네 수영센터에서 코치 자리를 구해 취직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의 수영 코치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아 끝이 나고 말았어요. 예전부터 욱하는 성격에 겉보기에 화려한 것만 좋아하던 남친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학부모한테 항의 전화를 받고 열받아서 못 참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 버렸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나 쉽게 한숨에 그렇게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왔다면서 제게 자랑 삼아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아이도 없었고 신혼의 삶이다 보니 남편의 결정에 크게 반박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남편의 행동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만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는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동안 몇 군데의 수영 코치 자리를 그만뒀고 선배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쉽게 그만둬 버리고 말았답니다. 뭐만 하면 자존심 상해서 뭐만 하면 열받아서 그만둔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저야 아이를 낳고 학원 일도 그만두고 쉬고 있었지만 남편의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 때문에 친정 부모님이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생활비의 일부를 주시기도 하셨으며 고기와 과일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사다 날라주셨어요. 염치도 없게 그걸 다 받아먹는 남편은 나중에는 더욱 큰 걸 요구하기도 하더군요. 자기야, 근데 자기 부모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셔? 어? 아니,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호프집 말이야. 나 호프집 차린다고 하고 장인어른께 도움 좀 받으면 어때? 뭐? 자기야, 정말 너무한다. 그건 아니지.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도움받을 생각만 해? 아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집을 많이 도와주셨어. 자기가 일해서 돈 모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아니, 서로 돕고 살면 좋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돈만 좀 있었으면 벌써 나 차려주고도 남았을 텐데. 그럼 자기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봐. 난 우리 부모님한테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집안을 먹여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도움이나 받을 생각만 하다니 정말 한심했죠. 체대를 나왔다고 다 그렇지도 않던데 저희 남편은 왜 그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생활비를 받았으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학원을 오픈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용기도 생겼고요. 그리고 그때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민정이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어엿한 애엄마가 되고 말이야. 엄마 아빠가 생각해 봤는데 너 여태까지 피아노 공부하고 그런 거 아까워서라도 학원을 오픈하면 어때? 응? 아, 나도 안 그래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근데 뭐 내가 돈이 있나?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뭐. 그거야 걱정 마. 엄마 아빠가 우리 딸 학원 하나 차려줄 생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단다. 마침 알아보니 좋은 자리도 있고 우리 딸 그래도 음대 나온 여잔데 번듯하게 원장님 타이틀은 달아야지.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친구들도 많이 오픈했으니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진짜 이번엔 악착같이 욕심 있게 일궈 나가 볼게요. 그래 우리 딸 이번에는 정말 욕심 있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차려주신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죠. 정말 어렸을 때 열심히 하지 않고 부모님 실망시켜 드린 것,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고요. 이제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고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찬란한 미래를 넘겨주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강한가 봐요. 친구들 중에 먼저 학원을 차린 친구들을 찾아가서 운영의 노하우도 배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학원을 차려 일궈 나간 친구들은 벌써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하면서 멋지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는 제게 학원의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집을 장만하는 법도 알려줬는데요. 뭐니 해도 집을 사서 돈 버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하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얼른 종잣돈을 마련해서 집을 장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그렇게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새로운 정보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문도 뉴스도 그렇다고 인터넷에 기사도 잘 안 보던 사람이었고 남편은 더 했으니까요. 당장에 돈 몇백만 원도 통장에 없었는데 집을 사서 몇 억이 올랐다는 말을 들으니 눈이 뒤집힐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며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 모습에 부모님과 친정 오빠 모두 너무 보기 좋다고 칭찬을 해줄 정도였죠. 남편은 여전히 빈둥대면서 일을 하다 말고 했지만
저는 그곳에 아랑곳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제 학원을 잘 일구어 나가면서 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남편이 빈둥대며 제 학원 문 셔터만 내려주려고 자꾸만 제게 들러붙어 있을 때도 저는 화도 한번 내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줬습니다. 돈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도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일구어 나가면서 아이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봐주셨고 가끔씩 시모가 제 학원에 찾아왔었습니다. 학원은 2년이 지나서 원생이 많아졌고 아이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말했죠. 어머나, 이게 다 몇 명이야? 어? 아이고, 아주 득실득실거리는구만. 어머,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렸다. 아이고, 얘네 한 명당 원비가 얼마니? 이거 아주 꽤 많겠는데? 애들이 총 몇 명이나 돼? 어?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애들 들어요. 돈으로 아이들 숫자 생각하면 이 일 못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아이들 가르칠 뿐이라고요. 참나. 얘, 너 말은 똑바로 해라. 다 돈 벌라고 하는 거지. 괜히 하니? 너 돈 좀 번다고 네 남편 밥도 잘 안 챙겨주고 그런다던데. 그거 정말이야? 아무리 여자가 돈을 벌고 그런다 해도 남편은 자고로 하늘이야. 알겠니? 그리고 우리 애가 워낙 운동하던 시절부터 내가 잘 먹여놔서 웬만한 거 아니면 잘 먹지도 않는다. 제대로 잘 좀 챙겨 먹여라.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님. 시모는 학원 원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때에 제가 하는 선물에 대해서 많이 기대도 하시더군요. 은근히 더 비싼 선물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그게 고스란히 얼굴에 다 드러나셨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돈을 마련했고 몇 년이 지나 청약 통장을 통해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어요. 남편은 아무 지식도 없는 채로 그딴 걸 뭐하러 하냐고 제게 말을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싹 무시해버리고 제 마음대로 해버렸답니다. 그때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도 전세로 돌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은 더더욱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소식은 시모한테까지 들어가서 시모가 제 학원에 찾아와 미쳤냐며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얘가 돈 좀 만지더니 정신 못 차리네. 너 그런 건 아무나 하는 줄 아니? 괜히 니네 부모님이 해주신 집도 못 지키는 거 아니냐고. 남들 다 청약이니 뭐니 해서 돈 번다고 너도 잘 될 줄 알고 그냥 얌전히 학원이나 하면서 돈 벌어. 뭣도 모르면서 나대지 말고. 어머님, 이건 저희 생활이에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너희 생활이긴 해도 그 집 살 때 나도 돈 보탰다. 그건 알고 있겠지? 그 집도 사고 난 후에 몇 천이나 올랐는데 네 멋대로 그걸 전세로 돌리고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런 부동산 쪽으로 뭘 안다고? 어디서 주워들은 소문으로 그러는가 본데 너 그러다가 내 아들 앞날도 망치는 거 아니냐? 어? 시모는 학원까지 찾아와 막말을 짓거리셨고 그 모습을 본 학원 선생님들이 저를 걱정할 정도였어요. 아주 창피하고 속이 상해 미쳐버릴 것 같았죠.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는 이미 그런 쪽으로 지식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게 용기를 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좋은 기회가 생겨 집을 장만하게 됐고 그 집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나 10억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경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오로지 저 혼자 그걸 준비하면서 대출금까지 갚느라 저는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했고 제가 학원을 하면서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펑펑 써대는 남편의 카드값까지 갚느라 아주 저는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지만 당장에 나가는 대출금의 생활비 모두 제가 감당하고 있었기에 저는 힘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집을 투자 용도로 산 것이 아니라 실거주용으로 사서 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당장 제 수중에 돈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없었죠. 그것도 모르고 시모가 제게 찾아와 막말을 하셨습니다. 얘 며느라가, 너 니네 집값 얼만지 봤냐? 네? 아,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럼 니네 집 10억 가까이 오른 거 알고 있지? 너 처음 집 얻었을 때 내가 돈 해준 것도 알고 있겠지? 그거 없었으면 너네 처음 신혼생활 할 때 그 집도 못 샀을 텐데 말이다. 안 그러니? 아, 네, 도와주셨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거의 해주시긴 했지만요. 그건 그렇고. 너네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쩜 하나밖에 없는 시애미를 이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다니? 남들은 자식들이 돈을 얼마나 주네, 건물 명의를 옮겨주네 하면서 앞으로 노년에 살 생활비를 마련해 준다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입을 싹 닫고 있냐고 말이다. 네 자식들은 그렇게 좋은 옷 입히고 비싼 학원 보내면서 말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네 집 10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내게 5억만 다오. 그래봐야 반 아니니? 5억만 있으면 나도 평생 노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니네 남편 내가 보란듯이 수영선수 시키느라 아주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그 정도는 줘야지.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뭐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 이 집 대출금이 얼만지나 아세요? 네? 어머님, 그 잘난 수영선수 출신 아들이 생활비 제대로 벌어다 주지도 않아서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제가 갚고 있는 것도 아시겠죠? 뭐가 어째? 이것이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너 그런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웠니? 어? 시몬은 저의 말에 개거품을 물으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본인이 한 말도 안 되는 억지는 생각도 안 하시고 말이죠. 저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나서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똑똑히 들으세요. 저희 집 10억 오른 거 아시면 저희 집 대출금이랑 한 달 생활비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지출 가운데 어머님 아들이 얼마를 내는지도 알려드리죠. 제가 여태까지 비리비리한 남편 그냥 참고 또 참았는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돈을 내놓으시라고 하시니 저도 앞으로는 남편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게요. 저희 집 대출금, 생활비 통틀어서 정확히 반 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아낸다고 좀 말해주세요. 이 집 명의 제 거인 줄 아시죠? 뭐라고? 네, 이것이 정말... 아니, 원장 되더니 이게 시모를 개똥으로 안다니? 이게 정말... 정확하게 다 들으셨죠? 지금도 제 카드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펑펑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아들 단속 좀 잘 시켜주시라고요. 제가 어머님 문자로 대출금이랑 생활비 보내드렸어요. 앞으로 이 돈의 반 못 보내면 아드님 쫓아내겠습니다. 확실히 아셨죠? 시몬은 저의 단호한 말을 듣고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며 저희 집에서 나가시더군요. 아마 그날 자기 아들을 불러 제가 한 얘기랑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정말 결혼해서 단 한순간도 경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 적 없는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했지만 오로지 사랑으로 또 아이들 봐서 참고 또 참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서야 속 시원히 그동안 참았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때 그 말을 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약이니 뭐니 한다고 할 때 콧방귀도 뀌지 않고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오른 집값만큼 현찰로 내놓으라뇨.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아이들 보기에 떳떳한 삶,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피땀 흘려 돈 벌고 있는 제가 안타깝지도 않나 봅니다. 제 말에 개거품을 물고 집으로 간 시모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제게 집값에 대한 부분을 일절 말하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몇 가지 반찬을 했다며 저희 집 현관문에 걸어놓고 가신 적도 있으실 만큼 제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그날 이후 남편 역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길 바랬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완벽하게 정신을 차리지는 못했고요. 지금은 그나마 체크카드만 주고 한 달에 딱 25만 원만 넣어놓고 있답니다. 제게 무언가 반발한다 싶으면 이 집에서 쫓아내 버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심성은 착해서 아직까지는 제 말을 잘 듣고 있거든요. 가끔 욱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나이가 드니 점점 강도가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주는 돈은 아직 전체 대출금과 생활비의 반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해서 조금은 봐주고 있기도 해요. 저는 지금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열심히 아주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는 학원도 자리가 잡히고 노하우가 쌓여서 척척 잘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사람 사는 일이 다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참 황당하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이곳에 이렇게 지난 날들을 털어놓으니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말 못하고 답답한 고민이 있다면 이곳에 털어놔 보세요. 정말 홀가분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